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데는 영남 3대루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한 곳인 태화루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촉성루, 그 다음에 밀양의 영남루, 그리고 여기 울산의 태화루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경치 조망하는 누각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태화사 안에 있었던 아마 배를 접인하는 쪽에, 그러니까 태화사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이제 바닷물이 거의 이쪽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막바로 배를 접인했었던 뭐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화루는 태화사의 일부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앞에 이 태화루 앞쪽에 용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용이 쉰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가 태화지 용이, 중국 오대산 태화지 용이 쉰다라고 하는, 와서 쉬면서 법문을 듣는다는 데가 거기에요. 이 태화사와 관련돼서 자장률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찰, 자장률사가 태어난 집은 집을 바꾼 절은 원영사라고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장률사 아버지가 소판무림이라고 상당한 권력자였었어요. 그래서 왕까지는 못 되지만 화백회의를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장률사는 부처님 오신 날에 태어나서 울산 쪽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되고, 그게 이미 출가입니다. 그게 사람들 말로는 선덕여왕 때, 뭐 선덕여왕이 재상 자리가 비어서 아버지가 신분이 워낙 높으니까 옛날에 골품제 사회에서는 다 그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도 불러다가 재상 자리로 들어와라, 그게 태보라고 하는 자리인데 들어와라 하니까 결국 안 들어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임금에게 자꾸 그런 보고가, 자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명죄로 명을 어긴 걸로 해서, 임금 왕명을 어긴 걸로 해서 목을 베라 이랬더니, 그 유명한 예가 나와요. 자장이 목을 내밀면서 내가 사신이 오니까, 칼을 빼니까 내가 하루라도 계를 지킬지언정 파괴하고 계를 어기고 100년 살기를 탐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신은 자장을 죽이지 못했고 결국 출가가 허락됩니다. 그게 선덕여왕 때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선덕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때입니다. 진평왕 때 이야기고, 그리고 사신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은 진골 귀족 중에서도 상당히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왕자가 왕의 명을 어겼다고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일반 신하들이 죽일 수 없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장은 왕자는 아니었지만 중국 기록에는 왕자로 나옵니다. 신라 왕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족, 아주 로얄 패밀리를 그냥 왕자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638년에 결국 사신과 함께 이 울산에서 사신이 사절로 갈 때 같이 유학을 가고, 그리고 6년 동안 638년이면 38, 39, 40, 41, 42년에 돌아와요. 42년 3월 16일에 그때는 선덕여왕이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 당태종에게 표문을 올려요. 왜냐하면 선덕여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백제랑 고구려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밑에 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여왕이라고 자꾸 조금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치가 잘 안 되니까 당나라에 군사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국서를 보냈더니, 너네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종실을 보낼 테니까, 내 조카나 이런 남자애를 보낼 테니까 왕을 바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뒤에, 자장이 귀국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이 다 맞물려서 왕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종친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자장률사를, 자장은 중국에서 황태종과 황태자의 귀의를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황태자는 당 고종
고종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교류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돌아오게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642년 3월 16일에 되게 재밌어요. 어디에는 3월에 돌아왔다 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16일에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3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황사에 주석하다가 황룡사 주지로 1대 주지가 환희 스님이고 2대 주지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 원래 장안으로 수도인 장안으로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황실과 교류를 좀 하다가 자장률사는 일반 외교관으로 간 게 아니고 수행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종남산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638년에 갔다가 39, 40, 41년 정도 종남산 운제사 쪽에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이때 아마 도선율사나 안 그러면 화엄종의 초조 두순 스님도 만났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율사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는데 도선율사는 100% 만났어요. 100% 만났어요. 그래서 도선이 자장에 대해서 속고승전에도 자장전을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 이전에는 도선율사 제자나 안 그러면 도선에게 많이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자장이 도선보다 나이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율사가 되는 것도 신라에서 갖추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그거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속고승전 자장전에 보면 도선이 뭐라고 썼냐면 호법보살이라고 씁니다. 호법보살. 그러니까 자장율사는 신라 불교를 이렇게 잘 외워하는 보살이라는 칭호는 제자나 자기 밑에 사람한테 쓰는 칭호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큰 스님에 대해서 쓸 때도 예전에는 보살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용수보살, 세친보살 하듯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보살 칭호를 듣는 분들은 아주 큰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자장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써준 걸로 봐서 자장연대도 제가 처음으로 비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냥 교류한 사람이고 자장이 약간 선배였지 밑에 배운 수학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더라. 그리고 자장률사가 귀국하기 전해에 어디를 가냐면 장안 쪽에서 전부 사람들 교류하고 종남산에서 수행하다가 귀국하기 한 해 전에 그러니까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642년에 산서성 오대산을 갑니다. 그때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자꾸 출몰 하면서 오대산이 떡상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나온다는 얘기를 아마 도선스님한테 들었을 겁니다. 도선율사의 기록들에 보면 오대산에서 이적들이 벌어지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도선이 한 10년 정도, 만 10년을 중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적들을 체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싶어. 그래서 산서성 오대산에 가서 동대에서 맨 처음에 동대에 올랐다도 내가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 딴 사람들은 북대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동대에 갔어요. 그게 오대산 사적기 신본 더 오래된 버전이 찾아지면서 새롭게 밝혀진 얘기입니다. 최근에 내가 왜 월정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4개 본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개는 상태가 메롱이고 너무 낡았고 2개는 상태가 좋았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상태 좋은 걸 보면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곡따곡 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달라. 이게 달라. 달라. 그래서 더 오래된 고본이 찾아지게 된 거예요. 옛날 버전이. 그리고 그 옛날 버전을 보면 동대를 먼저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산이 아닌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대산이 5개 봉우리가 있어서 5대인데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앙 이렇게 해서 5대인데 동대에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었어.
헛방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얘기가 사라진 것 같아. 왜? 헛방 쳤어요가 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오대산 동대에 가면 문수보살 사가탑이 있습니다. 잘 들어도 문수보살 사갓 김사갓 할 때 문수보살이 썼다는 사가탑이 있어. 그러니까 문수보살도 중국으로 오면 사갓을 쓰는가 봐.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동대에서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북대, 오대산 북대가 제일 높아요. 거긴 3,000m 정도 되거든요. 3,000m 아마 넘을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제석천이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아주 잘 만들어진 불상인가 봐.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명품에는 언제나 그런 전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꿈에 사구계를 듣게 돼요. 화엄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인도말로 하필 꿈에 해줘가지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그 말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쭝얼쭝얼 하면서 다니니까 그때 중국 사람이 아닌 인도 승려가 나타나서 그걸 이제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게 문수보살입니다. 그게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줬지. 문수보살님이 가르침도 주고 선물도 줬어. 그 선물이 뭐냐면 이게 부처님 살이고 그래서 살이 100과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달 같은 게 100과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면 되냐면 불국사에 황룡사 주심 쪽에서 나온 그 사리가 한 100개 정도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사리를 셀 때는 립이라 그래. 나달립. 그러니까 약간 쌀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쌀이나 콩같이 생겼다. 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백과 그 다음에 전골사리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사 전골사리하고 가사는 지금 통도사에 있는 거고 그래서 9월 9일 날 그 가사를 보여줍니다. 자장률사 가사하고 부처님 가사를 보여주는데 그 가사들은 우리 전통이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가사를 언제 쓰냐면 큰 스님 달해제 때 그 가사를 꺼내서 이렇게 제 지내는데 옆에다 놓고 제를 지내요. 달해제를 추모제를 지낸다고. 그런데 그게 몇백 년이 흐르면 비단가사이기 때문에 다 사거져. 그러면 그거를 그냥 쓰거나 안 그러면 안 쓰거나 하면 될 건데 그걸 펼쳐놓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 그 원판을 불에 태워버려요. 불에 태운다고. 이것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문화를 배운 게 태극기 오래되면 빨아 쓰지 말고 태워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 같은 경우도 다 태워버리고 그 뒤로 또 낡았을 거예요. 몇백 년이 흐르면 또 낡아지면 또 그걸 태우고 그걸 이렇게 한 땀 한 땀 딴에는 한 땀 한 땀일지 몰라도 점점 그게 어떻게 되냐면 로댕, 오댕, 덴뿌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단계를 거치면 원판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그 원판을 보고 계속 만들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판을 계속 불에 태우고 한 걸로 만들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현재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자장률사 가사하고 부처님 가사는 다 지방문화재도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복제된 가사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너무 안타깝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유물을 대하는 어떤 자세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성한 거는 낡은 거를 낡게 보존하는 것은 후손이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어진, 왕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그림들 있잖아요. 그것도 낡으면 태웁니다. 단지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똑같이 복사해서 그리는데 복사해도 안 되지. 그냥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왕실 화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의 수염을 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의 수염을 세서 똑같이 그린다는 뜻이 진짜 살아있는 왕의 수염을 세는 게 아니고, 이거 못 세요. 어떻게 셀 거야? 그게 아니고 왕 어진을 복사해서 그릴 때 그 수염이 몇 개인가를 보고 똑같이 최대한 그려보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태조 이성계 어진이라든지 그 남아있는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서 다시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원판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잘 안 돼.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때 모셔온 게 지금 통도사의 일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리는 1703년에 사리가사 사정량록, 통도사 사리가사 사정량록에 보면 그때 성능 스님이 열었을 때 항아리 약간 이렇게 정골 같은 게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사리가사 사정량록에도 나오고 또 거기에도 나와요. 저기 어디 이중안의 택리지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 그 뒤로는 통도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부처님의 가사, 그 다음에 사리를 받아서 그 외에 더 받은 물건들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상황 따라 좀씩 달라. 폐업경을 받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건들도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 물건 개수들이. 그래서 그것도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중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태화지가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태화루랑 관련되는 거야. 태화지라는 산 위에 해발 한 1700m 정도쯤 되는 곳에 연못이 있어. 연못이. 그 물이 그렇게 높은 데서 나오면 옛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산 위에서 물이 나와?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산에서 바로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와서 연못이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지하수로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런 연못이 한 100여 개가 된대. 그냥 이유는 간단해. 아마 북대 쪽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어떤 수맥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용출하는 것 같아. 지금 다 메꿔졌습니다. 지금 다 메꿔졌는데 거기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용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그 태화지 용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났대. 그러면서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 신라 주변으로 백제하고 고구려가 계속 쳐들어오고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지으면 대박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 그게 그렇게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지으면 주변 나라들이 전부 항복하고 사만이 통일되는 뭐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구층 목탑을 지으니까 사만이 통일됐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됐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이 약을 팔어. 약을 팔어. 뭐라고 파냐면 황룡사 구층 목탑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외구가 자꾸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냐면, 여왕을 삼으니까, 여자를 왕으로 삼으니까 덕은 있는데 이게 약해. 주변 나라에서 얕본다고. 그리고 대진운이 안 좋아요. 선덕여왕이. 백제에 무왕이 있었어. 무왕. 그래서 무왕은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군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왕이 직접 앞에 나가서 지휘하는 군대하고 왕은 뒤에 있고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하고는 힘이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장군에게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 장군이 떡상하게 되지. 선덕여왕 때 떡상한 장군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입니다. 그런데도 김유신도 무왕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왕이 직접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무왕은 굉장히 대단한, 시호에 무자가 들어갔죠. 무자는 다 팬다라는 뜻이에요. 주변을 다 좁힌다. 그래서 무왕이 있을 때 김유신 생각같이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쉽지 않아. 김유신도 쉽지 않아. 그래서
물론 뭐 김유신이 약간 나이가 어린 것도 있어요. 약간 시대가 약간 뒤쪽이야.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선덕여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니까 군벌 세력들이 커지면서 거기서 최고 대장으로서 김유신이 떡상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화지 용이 구축목탑을 쌓으라. 그러면 해결된다. 부처님이 도와서 너네를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찰주봉기에는 원양선사가 종남산에서 원양선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해서 원양선사설이 아마 더 유력할 거예요. 원양선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종남산에 살았던 뭔가 재주 좋은 스님이었을 거야. 약간 이적을 부리는 스님 정도. 그런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태화지 용으로 나중에는 전화가 되고, 태화지 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 라고 해서 원찰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최고급들은 다 원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화지에서 감흥을 받고 뭔가 굉장한 이적을 느꼈던 거는 같아. 그게 황룡사 구축목탑을 지어라라고는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대단한 이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돌아와서 지은 절이 이 태화사예요. 태화사. 그리고 이 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 영축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이 일대가 전부 절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아예 사신이나 중요한 사람은 저 나루토에서 맞아서 막바로 절로 들어간다니까. 절이 지금처럼 종교 기능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빈관 사찰입니다. 절 안에 신라호텔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 그리고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대당 외교의 최고 거점입니다. 자장이 외교통이었고 당나라 외교통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인맥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나라에서 오는 당나라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뒤집었어. 수양대군이 뒤집었어. 그런데 그때 명나라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왕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세조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보필신하는 한명회거든요. 그런데 한명회보다 세조 당시에 서열이 높았던 게 신숙주입니다. 신숙주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월정사에 가면 세조 어첩이 있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 있는데 거기 당 서열이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게 나와. 그런데 신숙주가 더 높아요. 신숙주가 높은 이유는 중국에 가서 그 고신을 받아와. 쉽게 말해서 도장을 받아와. 황제 도장을 받아와.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교통이 최고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시대에 투탑이 있는 거예요. 군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전쟁시니까. 이게 세죠. 당나라 외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장이 외교권을 담당했을 거고, 그 기점이 바로 이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세상에 무슨 사신들을 맞이하는데 절에서 맞이합니까? 백제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불교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그러면 절에서 무슨 템플 스테이로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 단지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7성급 호텔을 갖추고 그 다음에 외교관에,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 대사관에 준하는 당나라 대사관의 지소 정도가 있는 데가 이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전부 절터.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절이 조선 후기에 없어지면서 지금 남은 거는 그 태화사지 12지부도밖에 없고, 자장률사가 황룡사를 굉장하게 대단하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자장계가 이 황룡사를 장악해요.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맨 꼭대기 찰주에다가 찰주 바로 밑에
찰주 그 맨 위에 철반 있는 그쪽에다가 아마 공양소탑이라 해서 요만한 소탑들을 넣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사리들을 넣어서 쭉 모셨고, 그 다음에 주심초석 맨 위하고 맨 밑에다가 사리를 넣는 겁니다. 이 주심초석 나중에 이제 몽고 때 불타게 되는데, 서산대병 때 불타게 되는데, 이게 다 불타서 위에 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 사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밑에 거 사리만 남았다가 나중에 이게 도굴되는 거죠.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도굴이 돼서 리움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호암미술관이에요. 리움이 아니고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사리 도굴꾼이 몇 과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다 토해냈다라고 자기는 끝까지 우겼고,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가 그게 불교 쪽으로, 사리는 뼈기 때문에 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보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글을 신문에 쓰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오게 되고, 그게 교구본사가 황룡사 경주니까, 그래서 불국사에서 그 사리를 불국사 쪽에 반환이 됐고, 그게 지금 무설전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 그거 전시했을 때 제가 거기를 가서 천일기도를 올렸지. 붙였지. 3년기도를 붙였지. 예.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 뒤로 그렇게 잘 됐나는 잘 모르겠고, 내일 가서 내가 그 살이 아직도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볼까 싶어. 그리고 그게 무설전에 모셔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리 중에 일부는 두관과는 지금 통도사 탑전에 가면 큰 탑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리를 세 군데 나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후소장사리조나 안 그러면 황룡사 구층 목탑조에 두 번째 어느 절에 모셨냐면 이 태화사에 모셨습니다. 태화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태화사의 그 사리를, 그러니까는 3등분을 해서 황룡사에 제일 많은 부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탑의 위아래에다가 사리를 놔서 부처님의 에너지가 꽉 차서 그 기운으로 인해서 신라가 중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원찰 겸 태화지 용과 관련된 이 태화사에다가 사리를 모셨고, 그리고 통도사는 계단사찰. 그러니까 계단사찰은 뭐냐면 수계를 받는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불교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약간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체계를 갖춰서 스님들을 통합시키고 제대로 된 어떠한 룰을 만들겠다. 그걸 국가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단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서 출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도라고 하는 것도 뜻도 건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도, 지금도 수계받는 걸 득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그게 출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통도사나 오대산 중대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대는 지궁 형식이라고 그래서 무덤 형식으로 되어 있고, 통도사는 계단 형식이에요. 계를 수계하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방등계단을 만들었어요. 금강계단은 별명이고 원래 이름이 방등계단이에요. 네모난 계단. 네모난 계단.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그거는 지금 반환받은 황룡사 주심초석에 있던 사리를 반환받은 불국사, 그걸 갖고 있는 불국사, 그리고 통도사 사리 중에서 치사리가 옮겨간 건봉사입니다. 금강산 건봉사.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를 하고 내일 불국사에 가서 그 사리를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스토리는 자장률사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실물은 불국사를 가서 보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불국사 전문가입니다. 불국사와 관련돼서 논문이 150편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박사 논문은 내 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불국사 하면 또 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을 모시고 불국사. 자, 얼마나 좋아 이게. 인도 영축산도 갔다 오지. 중국의 오대산도 갔다 오지. 이제 여러분들 갈 때가 됐으니까 불국 정토로 모셔드리려고 하잖아. 그리고 불국사가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불국사 얘기를 가서 많이 해줄 거냐? 뭐 그렇지는 않고 그 얘기를 다 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간략간략하게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